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목요일 지납니다. 한 주도 이제 주중반을 지나서 주말로 가고요. 3월도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예, 3월에도 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 넘어 산입니다. 금리 상승 여파에다가 무역 전쟁에다가 이제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우려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외부 악재도 있고 내부 악재도 있고 어제는 또 아마존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들을 어떻게 좀 손 좀 봐야 되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존도 그랬고요. 기술주들이 밀려났습니다. 기술주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좀 약세가 이어진 국면이어서요. 우리 시장 또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예, 우리 야간 선물은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강보합 거래소 끝났고요. 미증시가 다우지수는 낙폭을 좀 좁히면서 약보합에서 끝났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역시나 하락하면서 0.8%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야간 선물이 조금 돌려놓아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또 장 끝나고 나서 큰 뉴스가 있었죠.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었던 지배구조를 간략하게 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었는데요. 현대차그룹에 대한 영향 또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 이야기 풀어갑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오늘 시장 흐름 읽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주에 대한 논쟁, 우려, 이어지는 악재 이런 것들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사실 오르긴 좀 많이 올랐고 해방 주식도 네. 예. 또 흔들리고 갈 것인가? 최근에 그 이어지는 흐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제 다우지수가 약보합 찍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결과치만 보면은 그냥 약보합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장중에 움직임 보게 되면은 고가 저가 폭이 한 400p 나옵니다 어제. 예. 그러니까 장중에 굉장히 치열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결과치만 보고 보합이구나, 약보합이구나 이렇게 읽겠지만 장중에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도 빠졌으니까 나는 살래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야, 이 정도 흔들렸으면은 난 이제 내릴래 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일정 부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변동성 커져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안내가 나갔으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도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의 인식은 고점 아니면 저점으로 인식을 할 테니까 최근 낙폭에 대해서 저점 인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긴 상승에 대해서 고점 인식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될 테니까 면밀하게 시장을 쳐다보는 국면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주 얘기를 일단 하고요. 현대차그룹 얘기를 해야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렇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술주 얘기서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제 아마존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제 압박 그러게요. 한동안 우리가 이 법인세 인하 가지고 그렇게 녹여먹던 증시를 이제 와가지고 저 자세히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방식의 세제 압박인지는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4% 이상 빠졌다는 거기가 제일 중요했겠죠. 어제 넷플릭스도 5% 정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면서 빠진 주식들, 페이스북, 정보 유출이, 정치적으로 엮였다, 오케이. 네, 테슬라 사고 있었다. 테슬라, 사고 있었다, 오케이. 엔비디아, 자율주행 이슈 있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건 왜?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제 같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제 트위터, 11%. 그저께였죠.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아마존, 웬 세제 압박? 넷플릭스 왜 갑자기 5%? 이런 것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락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레벨에 대해서 일부 고민이 있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고민은 뭐 단순하게 읽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비싸. 뭐 이런 부분으로 고민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하겠지만 다른 이슈라면은 똑같이 녹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주식들이 이들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이들만큼 비싸지 않은데 과연 똑같은 강도로 하락을 쳐다보는 게 옳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좀 존재하는 거죠. 기술주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애리조나 주에서 이제 이 우버 자율주행 우버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난 거는 이게 뭐 그저께 난 얘기가 아니고 며칠 됐어요. 며칠 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사망 사고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밝힌 부분은 뭐 시험 이거 중단한다라는 부분. 이 뉴스 보면서 자율주행을 관두면 엔비디아는 일단 아웃이고 엔비디아가 아웃이면 반도체 갖다 집어넣는 애들도 타격 좀 입을 거고 뭐 이렇게 뭐 물고 물린 거죠. 근데 우리 좀 이 기사를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이번 사망 사고로 인해서 자율주행 이 플로우의 앞으로의 이 큰 그림에 뭐 균열이 생겼느냐, 뭐 소위 말해서 끝났느냐, 이제 끝난 얘기냐, 뭐 제목만 읽으면은 뭐 자율주행 차량 뭐 시험 중단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마치 큰 일이 난 것 같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번에 우버 사고의 뭐 애도 차원에서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뭐 앞으로 뭐 이쪽에 문을 닫습니다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에서도 이 우버 자율주행 금지시킨 이 애리조나 주에서는 조치가 바로 나왔지만 다른 쪽들에서 뭐 줄줄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미래의 큰 그림으로 봤었던 뭐 하나의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이 상당 부분 우리가 이쪽 그림들을 많이 녹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끝났느냐? 라는 부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두주자는 또 구글이에요, 사실은. 네, 그거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또 뭐 엔비디아가 뭐 1.9%인가 1.8% 뭐 요 정도 빠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 뉴스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은 끝났어라고 읽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예요. 뭐 지포스 뭐 브랜드 아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비트코인 채굴 이거 뜨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뭐 수요량이 갑자기 확 늘었다가 뭐 이때서부터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의 뭐 핵심 주식으로 꼽히면서 뭐 승승가도로 달렸던 주식인데요. 이 뉴스 하나로 스토리가 끝나느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 하나 보게 되면 오늘 차 사고 사진들이 많네요. 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사고가 나서 폭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하나의 뉴스가 됐겠지만 차 사고 나서 테슬라 주가 박살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그저께 8% 빠졌고 어제도 7% 후반대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 요즘만 요런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저가의 저가를 계속 갱신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테슬라에게는 사고 나서 빠진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에게 지구를 구하기 전에 그쵸. 너희 회사를 먼저 구해라. 뭐 지금 월가의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 모델 3 이게 테슬라 모델 네. 3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보급형 모델, 네. 뭐 누구나 뭐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뭐 전기차의 보급형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줬었던 거고 테슬라 주가의 상당 부분은 또 모델 3 양산 기대감에 올라왔었던 건데요. 계속 지연됩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압박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뭐 여의치 않으면 뭐 일각에서는 너네 4개월 못 버틸 수도 있어 라는 얘기 나오고 최근에 뭐 무디스 같은 경우에서는 네. 뭐 등급 하향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전기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기업 얘기해 보세요. 테슬라.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테슬라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아, 그럼요. 꽤 됐어요. 한 방에 죽을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선 얘기하는 맞아요. 애들인데요. 그래서 근데 또 혹시 또 시장에서는 이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심리가 상당 부분 지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전기차 사실 여기도 엑스표 전일 전기차 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이제 흔들리는 걸 보셨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반갑지 않은 뉴스인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차량 전장화, 그러면 여기도 뭐 반도체 줄어드나 뭐 이 얘기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시총타 반도체 쪽에 일정 부분 부담을 안긴 게 맞죠. 전일 양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으니까요. 제가 중국 반도체 얘기 나오자마자 뭐 리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부연 설명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분명히 약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딱 온리 메모리만 봤다. 이번에 중국이 이 구매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반도체 부분이 메모리에만 꽂힌다. 그러면 제일 큰 포션을 갖고 있는 한국의 포션은 떨어지고 뭐 낮은 포션을 안고 있는 미국의 포션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악재 맞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가 지금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뭐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디램 이 메모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뭐 마이크론 정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포커스가 별로 없죠. 비메모리 포커스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캐펙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이루어지는 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에서 봤던 쪽들은 또 물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공급 과잉이면은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지만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지는 쪽은 어딘가에서 또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만 놓고 보면 메모리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 일부 우려가 나올 수 있겠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의 뭐 70% 가까이는 중국, 홍콩 일로 나갑니다. 그럼 우려하기 딱 좋죠. 대한민국 반도체 포션 빠지면 악재지. 뭐 이 얘기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이건 온리 메모리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지금 대만도 뭐 사실 우리하고 비슷하니까요. 네. 그러면 나왔었던 반응, 27일의 반응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뭐 그나마 삼성전자는 어제 빠졌죠. 하이닉스는 그제 빠졌고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빠졌고요. 어제는 하이닉스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 4% 정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나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한 4% 정도 어긋나 있어요. 근데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요. 오히려 그날 다 플러스 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반도체 구매를 미국 향을 늘린다라고 하면 같은 포커스 개념으로 쳐다봤을 때 대만이 오를 이유가 뚜렷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장을 대표값으로 놓고 있는 반도체 업체는 최상위에 가 있기 때문에 시장성을 일부 녹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온리 이 뉴스 때문에 뭐 이거 뭐 앞서서 봤었던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이런 쪽들의 뉴스에 더해서 얘네들이 안 좋습니다.라고만 읽을 수도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생각보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뭐 탄성은 둔화됐을 거고요. 시장 매도하면서 넘버원값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각으로 읽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논쟁들, 이것도 좀 검증을 거쳐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KRX 300이 이제 이번 주부터 상품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목해서 보자고 하셔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시려고 하는데 현대차 얘기가 간밤에 왔기 때문에 뭐 KRX 얘기보다는 네. 현대차 얘기가 훨씬 궁금하실 테니까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얘기부터 하죠. 네. 일단 KRX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날 42계약인가 거래됐고 네. 그저께 28계약인가 거래됐고 어제가 100계약 좀 넘게 거래된 것 같아요. 뭐 많이 기대 이하죠. 네, 많이 기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장 가닥이 이제 다음 달 초에 잡힐 걸로 보여지는데, 뭐, 친정부 성향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게 되면 KRX 뭐 붐업, 뭐, 미션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연두를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거 그 얘기보다는 현대차가 네. 훨씬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지배구조 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오고 있다, 할 네. 거다. 아, 분명히 한다. 네. 이 방향은, 그러게요. 방향은 뭐 의심의 네. 여지가 없다. 근데 여러 번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시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네. 그림은 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분명히 시장에서 태가 난다. 이게 작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태가 난다. 모비스 주가 그저께 어저께 주가만 놓고 보면 움직였죠. 이거는 누가 예. 봐도 아 뭐가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노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올라타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예상과 다른 그림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비스 입장에서 쳐다보죠. 글로비스가 많은 분석에서는 상위에 설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이 배장 밑에 글로비스 밑으로 구조가 달리는 그림들을 상당 부분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네.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글로비스가 최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최하단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정의선 부회장, 뭐 정몽규 일가가 갖고 있는 이 글로비스 주식을 판단 얘기거든요. 뭐 실제로 이번에 들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을 어디에다 파는 거예요? 기아차한테 파는 거예요. 기아차한테 팔아서 뭐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고 양도세를 내고 나온 돈으로 뭐 기아차가 들고 있는 모비스 주식, 그리고 뭐 제철이 들고 있는 모비스 주식, 뭐 이런 거 다 사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비스 지분을 30% 정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화면에 이제 지배구조 네, 화면에 이제 나오고 나오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네. 몇몇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플로우서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모비스를 쪼갭니다. 맞습니다. 네, 예. 모비스를 쪼개서 투자 회사는 상단에 냅두고 사업 회사는 글로비스와 붙입니다. 합병시킵니다. 그러면 들고 있는 이 글로비스 지분은 기아차한테 매도를 하고요. 기아차는 아마 합병 작업 완료 이후에 들고 있는 모비스 주식을 전량 다 정몽구 일가한테 매도를 합니다. 정의선 부회장한테 매도한 정몽구 회장님이 사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지금 그쪽으로 지분이 들어가면 상속세 또 나옵니다. 글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정의선 부회장이 다 사겠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명 좀 꼼수식, 뭐 세금을 세이브하기 위한 뭐 많은 꼼수들, 뭐 예를 들어 글로비스 CKD를 팔아서 나온 돈으로 모비스를 사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 이 수합을 거쳐서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케이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공법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의 이 종목들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비스 재가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까지는 눌려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쪼개지고 나서 이제 재가치 쪽으로 상당 부분 근접할 주식, 현대차 그룹의 최상단에 서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모비스가 부각되고 네, 모비스가 부각이 될 것 다음 같고요. 글로비스도 꽤 좋은 평가. 글로비스는 네. 일단 이 양면 같은 게 존재를 네. 해요.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의 사업회사를 인수해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한 시너지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와 멀어집니다. 그렇죠. 글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면 정의선 부회장 손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소멸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역으로 해석하면은 비싸게 팔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의선 부회장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 이제까지 저는 현대차 그룹주 얘기할 때 이것만은 피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네, 기아차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장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이 모비스가 현대차 들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 들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 들고 있는 순환 출자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리를 딱 끊어내게 되면은 아마 기아차가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빼들어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아차는 네.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시세도 제일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이 발표를 통해서 그 우려가 상당 부분 사라졌죠. 일단 기아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 팔지도 못하는 모비스 지분 계속 들고 있어 봐야 기아차 유동성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넘겨받은 글로비스 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맨 끝단의 회사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빼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단 떨어졌고 들어온 글로비스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이 없는 가치상으로 변동이 없는 건 현대차인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배구조가 가닥을 잡았다라는 쪽으로 일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전량 다 정의선 회장 쪽에다가 부회장 쪽에다가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못 팔던 주식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 그림이고 출자 깨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끌어왔고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했었던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일단 일단락을 시켜줬고 전공법을 택했죠. 세금만 어마무시하게 내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삼성 사태 이후에 많은 점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남아있는 이 합병 스토리, 이 분할 스토리는 이제 SKT 얘기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도 관심 모아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참 독특합니다. 다른 그룹하고요. 저희도 그 현장에서 취재할 때 보면 사실 좀 선이 달라요. 굵고 투박하다고 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보면 이번에도 대부분의 그룹들은 이제 지주사 체제로 좀 가면서 세금 당장 낼 세금은 좀 안 내고 이렇게 지배구조 유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뚝뚝 끊어가지고 세금 얼마 나와 1조 나와 내지 까지 거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 얘기 오늘 이제 굵직한 얘기 좀 해주셨고 이어지는 코너에서 그런 얘기는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상황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오늘 KLX 300 얘기는 내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일 이어서 가고요. 전략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네, 높아진 거는 우려감이 좀 높아졌죠. 시장에서 소위 주도라고 얘기했었던 제일 잘 나가는 주식들이 깨졌으니까 우려감은 좀 높아졌죠. 특히 기술적으로도 겁나는 그림이 일부 만들어진 건 맞죠. 낮아진 건 자신감이 좀 낮아졌죠. 예, 그래서 얼마 전보다 강세 마인드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주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이 높은 위험성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는 게 낫다. 가치주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보일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동안은 이 색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